테미스토클레스의 놀라운 선견지명과 뛰어난 심리전,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이 보여준 불굴의 시민정신 덕택에 아테네는 1100 크기의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쳤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위대한 이 승리는 단지 아테네만이 아니라 그리스를 넘어 온 인류 역사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꾼 4대 해전의 첫 번째로 이 살라미스 해전을 꼽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가 지닌 역사적 의미 4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머나먼 나라의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할 교훈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여러분에게 진한 감동과 함께 값진 역사의 교훈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역사적 의미는 그것이 위대한 정신의 빛나는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To achieve the unachievable.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성과를 이룩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와 아테네 시민들은 모든 것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였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대한 공룡제국 페르시아에게 맞섰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 굴복하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는 그런 각오로 페르시아에 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전쟁에 임했고 또 그렇게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던 것입니다. 우연한 행운으로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저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스스로 쟁취한 승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생생한 사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1차 침공 때 마라톤 전투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테네는 밀티아데스의 훌륭한 전략 덕분에 페르시아를 상대로 아테네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만큼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전사자는 6,400명이었던 반면에 아테네 측의 전사자는 불과 203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가 이렇게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밀티아데스 한 사람의 공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가 거둔 압도적 승리의 배경에는 밀티아데스의 뛰어난 전략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운 아테네 병사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키네이기로스 장군입니다. 전투의 막바지 페르시아는 6천여 구의 전사자들 시신도 내팽개친 채 도망치듯이 페르시아의 군선들이 출항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병사들은 패퇴하는 적이 그대로 도망가게 내버려 두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테네 병사들은 도망치는 적군의 배까지 목숨 걸고 악착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키네이기로스 장군도 있었습니다. 영웅전의 저자 프루타르크에 따르면 키네이기로스 장군은 도망가는 페르시아 군선에 오르려고 뱃머리에 매달렸습니다.
페르시아 병사가 도끼를 내리치자 그의 팔이 댕강 잘려나갔습니다. 오른팔이 잘려나가자 그는 왼팔로 매달렸습니다. 왼팔마저 잘려나가자 이번에는 이빨로 물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목이 잘린 후에도 그의 머리는 그대로 패전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두 팔이 잘려나가고 목이 잘린 후에도 이빨로 물고 늘어졌다는 이 마지막 이야기는 로마의 역사가 저스틴의 기록에만 나옵니다. 아마도 이야기의 극적 효과를 높이려고 좀 덧붙여진 이야기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만, 아무튼 2세기 로마의 역사가 저스틴은 이러한 글을 가리켜 마치 미쳐 날뛰는 들짐승처럼 처절하게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굴복하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는 아테네 사람들이 말이 단지 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키네이기로스 장군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장군 칼리마코스도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는 총사령관의 지휘를 페르시아군의 전략과 전술을 꿰뚫고 있는 밀티아디에스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그는 스스로 좌익을 맡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밀티아디에스의 전략은 주요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와 아리스티데스가 이끄는 아테네군 중앙의 본진이 일부러 짐짓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아테네의 전술을 눈치채지 못한 페르시아군은 이때다 하고 조금씩 밀고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던 페르시아군은 좌우에서 함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좌우를 포위한 아테네군이 내지르는 함성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병사들이 상황을 알아챈 것은 이미 때늦은 뒤였습니다. 그리스 특유의 밀집 대형이 앞뒤 좌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아테네의 이 밀집 대형은 어느 한 곳도 공격할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뜨릴 수 있는 페르시아의 기병은 이미 철수하려고 배 위에 오른 후였고, 설사 이들이 배에서 다시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진영이 서로 얽혀버린 후였기 때문에 달리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난공불락의 밀집 대형을 이룬 아테네 병사가 방패 틈새로 긴 창을 내지를 때마다 맨 앞의 페르시아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하나둘 나가 떨어졌습니다. 삼면이 포위된 페르시아 병사들 사이에 죽음의 공포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죽는 것 아니야? 가장 겁이 많은 페르시아 병사 한 명이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든 페르시아 병사들이 뒤로 돌아서 배를 향하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투가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2만 5천 명의 페르시아 병사들이 서로가 먼저 배에 오르려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테네군은 이들의 등 뒤에서 무방비 상태인 페르시아군을 도륙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아테네군의 창감에 맞아 죽고 자기들끼리 짓밟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렇게 6천여 명 전사자를 뒤로 한 채 페르시아의 배가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아테네 병사들은 페르시아군을 한 사람도 살려서 돌려보낼 수 없다는 듯이 도망치는 적군의 배까지 목숨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병사들은 이것을 막으려고 배 위에서 화살을 쏘고 창을 날렸습니다. 키네이기로스 장군과 칼리마코스 장군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비가 오듯이 쏟아지는 화살과 창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맨 앞에서 도망가려는 페르시아의 배를 향하여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병사들의 맨 앞에서 병사들보다 더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아테네 장군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키네이기로스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양팔이 잘린 채 숨을 거두었고, 칼리마코스 장군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발의 화살과 창이 몸에 박히고도 끝내 쓰러지지 않고 꼿꼿이 서서 싸우다가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는 고대 아테네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을 여실히 그리고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두 장면은 살라미스 해전보다 10년 앞서 있었던 마라톤 전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만, 이러한 아테네 사람들의 위대한 시민 정신이 10년 후의 살라미스 해전 때라고 해서 어디로 사라졌겠습니까?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아테네 시민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죽는 것이 굴욕을 참으며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쟁취한 아테네의 승리는 위대한 정신의 빛나는 승리인 것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역사적 의미는, 이 승리가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와 아테네를 지켜냄으로써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아테네의 문명이 불멸의 불꽃으로 피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가시권의 대부분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였습니다. 끝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은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가 유일했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스키타이는 정면 승부를 피한 채 말을 타고 도망치기를 반복하며 기습전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복할 만한 도시도 없고 성곽도 없는 스키타이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다뉴브강 너머까지 그들의 땅을 대부분 차지하였습니다. 사실상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겠지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 하나뿐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라고 불려지기를 좋아했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그 다음 순서로 분명히 그리스를 꼽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실상부한 왕 중의 왕이 되려면 그리스를 굴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왕 중의 왕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이름 없는 집안 출신으로 구테타로 집권한 다리우스 대왕은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끊임없는 해의 원종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와 아테네는 이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였습니다. 그때 아테네 시민들은 페르시아가 요구하는 대로 항복의 표시로 물과 흙을 바치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설사 굴욕을 당하더라도 자주성과 주체성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속된 말로 성질 죽이고 살면 그것이 훨씬 편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찬란한 아테네 문명이 싹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비록 그 찬란한 아테네 문명이 2000년간 잠들어 있었기는 했지만 2000년의 장구한 세월의 강을 건너 다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서구 문명도 민주주의도 또 거기에 뿌리를 둔 지금의 지구 문명도 어떤 모습일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한 길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쓴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페르시아의 서진, 즉 유럽 대륙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아테네는 꺼지지 않는 문명의 불꽃을 피워냈던 것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가 가진 세 번째 역사적 의미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확고한 자기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확신이 위대한 문명 탄생의 기초가 되었고 그 문명의 중심에는 아테네의 연극, 즉 비극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비극의 시대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테네의 페리클레스 시대였고 다른 한 번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였습니다. 전자를 주도한 것은 아테네의 아에이스킬로스였고 후자를 지도한 것은 영국의 섹스피어입니다. 시간상으로는 한 2000년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이 둘은 비극이라는 똑같은 형식으로 자기 자신의 정신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두 시대는 패배의 치욕이나 가난의 어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대로 자기 확신의 시대였습니다. 두 시대 모두 삶은 너무나 기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는 대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마라톤과 살라미스에서 승리하였고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찔렀습니다. 세상은 경이롭고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영웅주의의 짜릿한 쾌감이 사람들의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요와 자기 확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무릇 새로운 문명은 궁핍과 혼돈 속에서 싹이 터서 풍요를 먹고 자라나 확신의 햇볕으로 꽃이 피는 법입니다. 아테네 문명도 아테네 비극도 딱 그러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성이 그 존엄함과 중요함을 모두 잃어버리고 음울한 절망감 속으로 가라앉으면 문명은 사그라듭니다.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간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절망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이고 그 자기 확신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문화 코드로 합쳐져 아테네의 문명을 꽃피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죽음을 직면했다는 말이지요.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누구에게도 그리고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로 그들이 직면했던 죽음에서 벗어나자 그들이 가슴속에 품어왔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돈물처럼 터져나왔고 그 자유로운 생각이 새로운 문명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유로운 탐구의 정신이 시의 정신을 만나 아테네의 비극이 탄생했다. 고대의 아테네에서 맨 처음 비극을 썼던 아이스킬로스의 말입니다.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그 무엇에도 생각을 제약당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유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한 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무엇이든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하여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왜 악에 의하여 속박당해야 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물의 본성 속에 불의가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들은 생각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때 인간 삶의 진실 속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의 능력을 가진 시인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가 맨 처음 아테네의 비극을 썼습니다. 바로 아이스킬로스입니다. 혹자는 아이스킬로스를 가리켜 섹스피어를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리스토킬로스는 마라톤 전투에서 두 팔이 잘려나가자 페르시아 전함의 뱃머리를 이빨로 물고 늘어졌다는 영웅담을 남긴 바로 그 키네이기로스 장군의 동생입니다. 그는 마라톤 전투에서 형과 함께 참전하였다가 형은 전사했고, 형이 전사한 후 살라미스 해전에는 동생과 함께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동생이 부상을 당하자 그 다음 해에 있었던 플라테이아 전투에는 자기 혼자만 참전하였습니다. 자유를 지키려고 페르시아 전쟁의 중심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직면했던 그가 전쟁이 끝난 후 찬란한 아테네 문명, 아테네 비극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숙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살라미스 해전의 네 번째 역사적 의미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 아테네와 아테네 시민들은 값비싼 대가, 혹독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저 희생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테네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엄혹하였습니다. 기원전 481년 겨울, 그리스의 700여 도시국가들 중에서 페르시아에게 물과 흙을 바치지 않은 그리스 연합 31개 도시국가가 코린트의 이스트미아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페르시아의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항복의 표시로 물과 흙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페르시아의 사절단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이 해의에서 코린트는
코린트 지역에 임시 방벽을 세우고 그곳에 방어선을 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면 방어선 북쪽에 있는 아테네와 몇몇 나라는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을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코린트의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 때문에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테미스토클레스가 하는 수 없이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아테네는 200척 전함을 단 한 척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아르테미시온으로 출항시키겠다. 그곳은 페르시아 함대가 테르모필리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그곳에서 아테네는 페르시아 해군을 막아내겠다. 그러니 다른 그리스 연합국의 모든 육군은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를 막아달라. 테미스토클레스의 담대한 이 제안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그리스 연합은 테르모필레로 나아가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아테네였습니다. 아니, 테미스토클레스 자신이었습니다. 3단 노선 한 척에는 노자비, 선원, 중장, 보병을 합하여 200명이 넘는 사람이 승선해야 합니다. 200척의 3단 노선을 모두 출항시키려면 적어도 4만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테네 인구는 10만여 명, 아녀자와 노인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를 모두 싹싹 긁어 모아도 4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아테네 시민이 전부 배를 타고 멀리 아르테미시온으로 가버리면 아테네와 아테네 시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도시국가 아테네, 특히 이런 결정을 내린 테미스토클레스의 입장에서 이것은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아테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것으로 테미스토클레스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보관은 아테네를 아예 포기하고 성인 남자들은 살라미스 섬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그 밖의 전 주민은 펠레폰네소스의 트로이젠으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던 집과 농토와 고향마저 버리고 모두가 피난길에 나서야 한다는 말에 누가 선뜻 수긍할 수 있었겠습니까? 난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고 처음 겪는 일에 시민들이 쉽사리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한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목청을 높였는지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떠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설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테미스토클레스가 위험할 정도로 과감한 자신의 제안에 대하여 무엇인가 짜릿하고 생동감 넘치는 연설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테미스토클레스의 결정에 맡겨야만 했다. 어렵게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한 테미스토클레스는 트로이젠으로 모든 시민들을 피난시킨 후 아르테미시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해군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육군은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테르모필레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물밀듯이 아테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을 지키는 늙은 사제들만 몇몇 남아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못해 화가 난 페르시아 병사들은 아테네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아테네는 그렇게 3일간이나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지와 가옥은 말할 것도 없고 아크로폴리스의 신전과 신상들까지 깡그리 파괴되고 불에 탔습니다. 1866년 한 발굴 조사에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파괴된 조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페르시안 러블, 즉 페르시아의 돌무더기라고 불렀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영광도 아무런 희생 없이 저절로 얻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